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집을 잃은 주민들 중 다수는 아직도 임시로 마련된 인근 연수원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도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0대 여성이며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부 캠핑 트레일러 소유주의 이면도로 장기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단속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벼와 감자 등 식량작물 위주였던 도내 농작물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특용작물 등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져 농가 소득 증대에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 대부분은 임시로 마련된 인근 연수원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15가구, 28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피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민 긴급 대피시설이 차려졌던 한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이재민 15가구, 28명이 남아 있습니다. 천막에서 생활하며 샤워와 빨래는 체육관 화장실에서, 끼니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하는 급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고성지역 이재민 대부분이 연수원 시설이나 친인척 집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들은 대피소를 떠날 수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여기가 이게 없어지는 걸 원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한전하고도 싸워야 하니까. 임시 주거시설로 마련된 연수원은 깨끗하고 편리하지만 말 못할 고민들도 있습니다. 놀러 왔다면 연수원 같은 데 가서 펜션이나 이런 거 가서 재미있게 놀겠지만 제가 집이 이렇게 많이 탔는데 걱정도 많은데 가서 편한 마음도 아니고 이게 위아래를 쳐다본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네도 놀러 왔는데 뭐 이렇게 보면 추리닝 바지 입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고 괜히 그 위축되고. 대피소에서 본래 살던 집이 가까워 이곳에 남아 생활하며 종종 예전 집터를 찾아가는 주민도 있습니다.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깝고 맨날 가는 데마다 하루에 2번씩 3번씩 집에 들어가 봐요. 뭐 어떻게 나 그려갖고. 해결된 것 없이 잊히는 게 가장 두렵다고 입을 모으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 피해 주민들은 한 달 전 모습 그대로 산불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고성소방서가 9일 고성 산불 화재 진압을 도운 민간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고성소방서는 당시 지역 주민인 고경남, 주군일, 손승태 씨가 산불 발생 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홍화솔마을 20여 가구 화재 진압과 연소 확대 저지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석철 서장은 빠른 판단력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아준 유공자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의료운 행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높은 치사율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원주에서 올해 첫 도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0대 여성인데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는 9일 원주시 판부면에 사는 74세 여성이 올해 도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말 인근 산에서 머루를 줍다 참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감염병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되며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병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에서 모두 13명이 감염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또 야외 활동이 많은 농민들이었습니다.
진드기는 이처럼 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고령의 농민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아직 백신이나 예방약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팔옷하고 장갑, 모자, 그리고 긴 바지하고 양말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착용을 하셔가지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풀숲에서 나오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는 샤워를 하시면서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야외 활동복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탁을 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속칭 살인 진드기병이라고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최대 2주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이후 고열, 구토 등 이상 증세가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범죄수사대는 9일 보이스피싱 조직 내 수금책 중국인 30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검거된 A씨는 지난 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집안 탁자 위에 놓고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2,4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 검거된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대형마트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2,400만 원을 수거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과 대만 국적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지시와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근 캠핑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캠핑 트레일러도 크게 늘었는데요. 덩치 큰 일부 캠핑 트레일러들이 이면도로 또는 공영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취재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게 바로 캠핑용 트레일러입니다. 좀 실내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는 소파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캠핑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 일반 차량에 비해 폭은 최대 50cm 정도 넓고 길이는 약 2배 정도 깁니다.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캠핑용 트레일러도 크게 늘었습니다. 춘천시에 지난해까지 등록된 자가용 캠핑용 트레일러는 300대 정도, 최근 5년 사이 100대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캠핑 트레일러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폭이 넓고 길이가 길다 보니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면도로는 덩치 큰 캠핑용 트레일러가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춘천시 동면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의 소방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들이 주로 이용하라고 만든 도로인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덩치 큰 캠핑용 트레일러 7, 8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방도로에 세워놓은 트레일러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와서 여기다 대고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트레일러가 주차되어 있어서 근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불이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큰 트레일러가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양방향으로 움직이기에 큰 차들이 서 있거나 차들이 많이 애들이 비켜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고 불안하긴 했습니다.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닌 점을 이용해 이렇게 장기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 중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단속구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거는 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 도로는 이면도로는 단속 구간이 아니래가지고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한쪽은 캠핑용 트레일러들의 자리가 됐습니다. 일반 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트레일러 1대가 차지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소유자들도 일부 소유자들의 막무가내식의 주차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이제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주차 관리가 좀 이제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그 일부 카라반 운행하시는 분들이 뭐 소방도로나 골목길 뭐 가끔 뭐 사람이 소통을 방해하는 부분에 그 주차를 해놓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살을 좀 많이 찌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캠핑 트레일러의 장기 주차를 제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덩치 큰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로 분류돼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일반 차량처럼 어디든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데다 동력이 있는 차량이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해 주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대형 화물차보다 빠른 이동 조치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소유자 전화번호를 표시해두지 않는 트레일러가 대부분이어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캠핑 트레일러 전용 유료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용 유료 주차장을 조성한 인천 남동구는 앞으로 활용도가 낮은 공용 주차장을 파악해 레저 인구 수요에 맞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해 대형 차량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각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모두 12,000대에 달합니다. 주민 불편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주로 감자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던 특성 때문에 강원도를 감자바위라 일컫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벼와 같은 식량 작물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스파라거스 등 특화 작물 재배가 수출로 이어지는 등 농가의 새로운 효자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구군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끝이 뾰족한 붓처럼 쭉 뻗어 올라온 초록빛의 채소가 열을 맞춰 늘어서 있습니다. 귀족 채소로 불리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양구군은 지난 2013년부터 새로운 수출 전략 작목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선택하고 집중 지원해 이제는 전국 최대 생산지이자 일본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36농가가 17헥타르의 면적에서 163톤을 생산해 2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등 18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 심으면 15년에서 20년까지 수확이 가능해 일손 부족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득도 벼농사의 배 이상에 달해 농가 만족도도 높습니다. 1대 2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은. 그때는 너무 오이가 힘들어서. 쌀 등 식량 작물이 소비는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증가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같이 도내 농작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집중 컨설팅과 재배 기술 교육은 물론 작목 전환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지원으로 농가의 재배 작물 전환의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이 결과 파프리카와 아스파라거스, 멜론 등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구군에서는 밭작물 전환을 위한 비닐하우스 신청 시 저희가 60%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쌀 소비량이 인당 한 65kg 이내로 되고 쌀이 소득 생산량이 많이 돼서 쌀가격 하락되는 그런 와중에 저희 군은 고소득인 원예작물로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 등 다른 지자체도 쌀 공급 과잉 해소 등을 위해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독려하는 등 선택적 투자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다양화로 수요도 변화하고 있는 농작물. 특정 작물의 과잉 공급을 막고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의 개발과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원도는 9일 도세와 시군세 등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8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세외 수입도 732억 원이 체납되는 등 총 1,600억 원이 체납된 상태라고 도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다음 달까지를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정리 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 정리팀을 운영해 가택 수색과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홍천군 화천면 풍산리에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투표가 반대 주민들의 투표소 점거로 무산됐습니다. 홍천군은 9일 오전 7시부터 화천면 복지회관에서 사업 대상지 주변 마을 주민 567명을 대상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홍천군은 이날 홍천군수 성명서를 통해 10일까지 유치 여부를 판단해 군의회 등 동의 절차를 거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방관은 각종 구조 구급 현장의 최일선에 서게 되는 만큼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신입 소방관을 뽑기 위한 체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소방관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고 있는 예비 소방관들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뒤 체력시험을 앞둔 소방공무원 응시생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연히 직업 뭐 적으라 하면 그냥 멋있는 소방관 이렇게 적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긴장된 순간도 잠시. 감독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체력 측정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점 만점에 15점. 하지만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응시생들에게 체력 훈련은 필수입니다. 긴장은 되는데 시험 치기 전에 시험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힘은 드는데 뭐 이거 못 버텨서 이거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못 버티면 딴 것도 못해요.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1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5천여 명을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모두 4만 5천 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긴장감에 실수가 나오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전 유연성이 안 돼가지고 유연성 연습할 때도 그렇고 좀 힘들었어요. 응시생들에게 마의 종목으로 불리는 왕복 오래 달리기입니다. 3, 2, 1, 시작. 20m 구간을 점차 속도를 올려 78차례를 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실제 레이스를 완주한 응시생은 절반 정도. 경쟁 관계지만 박수로 격려합니다. 악천후와 긴급 재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하게 되고 재난 현장에서 나 자신, 나아가 동료의 목숨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 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오는 7월 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는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9일 오전 9시 40분쯤 인제군 북면 월악리 육군 신병교육대 인근에서 승용차와 4.5톤 군용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6살 임모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군용 트럭에 타고 있던 장병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아 군 의무대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상징하는 로고가 25년 만에 변경됩니다. 춘천시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 사업에 착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시 로고는 민선일기 출범인 지난 1994년에 제작돼 다양하게 번역된 현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시민들의 의견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춘천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함께 시정 철학 등 구체적인 미래 목표를 담을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를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이 대두되며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현 한림대학교 교수님, 또 이강익 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교수님, 이번 시간 균형발전과 사회적 경제가 주제입니다. 일단 균형발전에서 사회적 경제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를 보시면 이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기 위해선 그 주민들이 잘 조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업 계획의 시행 지침에도 보면은 기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잘 수렴하는가. 근데 그때 그 주민들이 그냥 어떤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제대로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나 잘 조직화된 주민들이라면 그리고 그 조직화된 주민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통의 열망을 가지고 모여 있다면 그 사업은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12년 정도의 이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성과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남길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균형발전 계획 사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뒤에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 가는 그런 사업의 성과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담겨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화된다는 것은 결국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사업의 성과를 나눈 데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균형발전 정책, 그것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또 이제 강원도라는 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바로 강원도가 그러한 데 있어서의 선도적인 모델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소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한다. 바로 이 원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원조 그리고 메카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소비를 조직화하고 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을 조직화하고 그래서 풀뿌리로 이제 서로 연대의 힘을 가지고서 그것이 사실은 대기업, 우리 강원도에는 대기업이 이렇다 할 큰 대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풀뿌리 경제, 풀뿌리 조직들이 이제 조직화해서 금융 활동, 그 다음에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우리 이쪽에 그 신협과 그 다음에 한살림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성과를 다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같은 대기업이 없고 이렇게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 풀뿌리 경제 조직에서 출발하는 지역이 바로 특수성이 바로 이 사회적 경제와 바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센터장님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고요. 본사는 원주에 있고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비전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든다라는 게 저희 비전인데요. 대표적으로 홍천에 사랑말 한우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이제 한우 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이자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는 지금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60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농가들이 이 법인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있고요. 또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인은 더 나아가서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 유통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 하나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지역을 혁신시키고 네. 지역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런 좋은 사회적 기업을 잘 육성하는 것, 이것이 저희 기관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판로 개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자본도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과 자본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잘 활성화되려면 도민들의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 간의 협업 체계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좀 센터 성과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간 강원도와 함께 저희 센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그 성과로 강원도가 전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4번째로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인구가 한 3% 정도 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는 6% 정도 됩니다. 네. 그렇고 저희 강원도의 경우는 인구 대비로 하면 전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 주요한 성과는 저희 강원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강원곡간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매장도 만들고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성과로 강원도가 사회적 경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센터장님이 언급해 주신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 경제를 묘사할 때 그럼 기존의 우리 그 시장 경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빵집을 하나 사회적 기업 방식,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빵을 굽는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하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인 그런 경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는데 저희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공동육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공동육아를 그냥 각각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하고 그 똑같은 열망을 가진 우리 애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열망을 똑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조직화한 그 힘으로 그 출자하고 그걸 운영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연대의 힘이 생기면서 점점점 이게 사회적 자본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꼭 돈보다도 돈 위에 있는 그 사람들 간의 끈끈한 연대의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청년들 혼자 크고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던져졌을 때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 중고등학교 때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대학 생협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서 내가 혼자 더 버려지지 않았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적 경제의 그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죠. 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그래서 특히 청년들한테 그 대기업이나 이런 쪽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기가 생각이 있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같이 있다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한번 추진해봐라 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이라는 영역들, 이제 지금 굉장히 돌봄 영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육아에서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문제들, 그거 어떻게 혼자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시 돌봄에 관한 것도 조직으로서, 우리 조직행으로서 돌봄 영역들이 뭐 우리 자발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앞으로 계속 다가가야 할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 경제는 주로 이 시장 경제 쪽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일, 어르신을 돌봄하는 일,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 이런 거는 굉장히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고, 따라서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먼저. 지금까지는 그걸 우리가 대한경제라는 이름을 불렀다면 사실은 대안이 이제는 주류가 돼야 하는 네. 그런 시대적 전환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이런 가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이 안 되니까 좀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센터에서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좀 해주시고 계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에서 주민주도로 이제 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여러 지역에 이제 판매하고 이러는 활동을 하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학이나 지역 혁신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상품 경쟁력을 고도화시키는 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유통 문제, 판로 개척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강원국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유통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공동으로 유통을 해서 판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노력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에 이제 많은 이제 윤리적 소비자분들이 또 생겨서 지역의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이 귀한 제품들을 많이 소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늘 좋은 계기인데요. 여기 이런 좋은 방송과 함께 해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강원도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뭐 한계점이나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들이 마을 단위에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 기업 대표님이 그 생산 관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일, 마을의 일까지 이제 다 돌봐야 되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지금 또 젊은 청년들은 또 농촌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는 거는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농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지금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과 같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의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강원사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 기업가들이, 청년 기업가들이 같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고 그 일자리를 잘 연계해주는 이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장님께서 이게 한계점 등 어려운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1차적으로 이 한계점 중에 하나는 또 바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인식이 어떻게 그렇게 옛말에 보면은 그 사돈과도 동업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함께해서 되는 일들이 없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먼저 깨져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경제의 그 사례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우리가 6년 이상 운영해왔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그 우수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특히 이게 사실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이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사회적 경제 방식이 몸에 익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그 교재를 구입한다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매점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 그 매점 운영 같은 것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하면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하는가 이런 훈련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대학을 들어와서 생업을 찾게 되고 대학을 들어서 그다음에 졸업하면서도 어떻게 나랑 뜻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통의 열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네. 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도 충분히 오래 지속 가능한 괜찮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증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기존의 기업들보다도 생존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공통적인 열망을 거기다 담았고 그런 의사결정, 소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이 기업에 내가 몸담고 있으면 내 의견도 제대로 표출할 수 있고 내 재능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그 2년, 3년 지나가면서 저희가 볼 때는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오래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확신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주어진다면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늘 신협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도 교육, 끝도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개념을 잡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개념을 잡고 실제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운영 자체는 또 거기서부터는 또 하나의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하고 이걸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인 훈련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 풀뿌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안착하고 재구실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6년 이상 이게 운영해 오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랑말 한우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거의 지역사회 봉사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완전 마을의 한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 경제 방식이 가장 낫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강원도의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건데요. 이 사회적 경제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강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청년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 창업 지원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다음에 청년 사립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 사립 프로젝트는 현재는 아마 춘천, 강릉, 원주 이렇게가 이제 아직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해가는 과정입니다. 조직하고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가면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내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사업화해가는 과정들인 거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마중물 사업들을 저희들이 또 기획을 하고 거기를 지원을 해주고 그게 클 수 있도록 씨도 우리가 뿌려놓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을 줘서 제대로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균형 발전 사업들 안에 많이 기획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계획에는 그렇게 다 사회적 경제 방식을 담아 나왔습니다만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역시 우리 도나 이제 우리 담당자들과의 인식이 얼마나 이제 많이 바뀌는가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누차 이제 강조하는 건 우리 담당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교육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1년, 2년 사이에 이제 계속 자리를 바꾸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또 오면은 새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국가균형 발전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 방식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란 말이 많이 강조가 되겠지만 그 참여하는 방식이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사업단을 구축하되 그 사업단이 일종의 법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게 일반 협동조합이 됐건 아니면 그 목적에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건 그래서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 방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그 사업단을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결국은 사회적 경제 방식이 바로 거기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이제는 커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사업하는 걸 이렇게 따라하게 되지만 가이드에 따라서 그 전에 학교, 초등학교, 그다음에 공동 육아를 해본 육아 시절부터죠. 네. 그렇게 해서 학교 시절을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스며들어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방식으로 해서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는 그 마을에 대해서 실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교육 체계가 이제 전환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생활이거든요. 네. 사회적 경제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내 생활 자체가 함께하고 함께하는 데서 보람을 찾는 모두를 위한 이런 그게 요즘 얘기하시는 이제 혁신적 포용 국가의 모델이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꿈꾸는 그런 세상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일상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그 성공의 그렇죠. 지름길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아는 괜찮은 오래 가능한 마을들 보면은 그 이장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서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걸 총회에 붙여보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시거든요.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결정하겠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중에 일을 나누고 그 일을 나눈 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거죠. 그게 네, 일단 교수님께서 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선 앞으로 또 센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가치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센터는 어떻게 좀 활동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지금 이기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을이 살려면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마을 공동체 조직을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마을 공동체 조직이 또 지속 가능하려면 비즈니스가 결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마을의 힘만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 전문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또 지역에 들어와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잘 만드는 일을 하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이 잘 쓰려면 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 유통, 소비를 잘 이을 수 있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 이 물류 시스템, 유통 시스템을 또 만드는 일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우리도 저녁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큰 불이 우려돼 대형 산불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춘천 8도, 속초 13도, 강릉 15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 28도, 원주 27도, 강릉 26도 등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에도 볕이 강하겠고 높은 낮 기온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이달 중순까지는 뚜렷한 비 예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큰 불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선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는 잔잔히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금요일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 높은 기온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자외선 차단에도 수시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서울과 경북 12도, 충남과 전북 9도, 경남 15도 등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북 26도, 충북과 경북 27도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 소식 없이 맑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히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